자, 그래서 3장의 이벤츄리 애널리시스의 방법론을 보고 어디에 실제 사용이 되는지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그 후쿠시마 상호에서 경험했겠지만 봤겠지만 여러 가지 물을 집어넣고 뭐 전기를 붙이고 하는 여러 가지 사고관리 전략들이 있는데 사고관리 전략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사건 수목이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발전소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죠. 불시정지라고 하는데 불시정지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또 사건 수목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츄리 애널리시스의 두 가지 예제, 하나는 디시전이 붙어 있는 디시전 트리 애널리시스고 다른 하나는 액시던트 시퀀스 프리커스라는 약자입니다. ASP가. ASP 분석에 어떻게 이벤트 트리 애널리시스가 사용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그 뭐지? 포인트 준비 안 했나? 이벤트 트리 애널리시스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는 초기 사건이 발생이 돼야 되죠. 초기 사건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냉각수에 그 냉각수를 담고 있는 1차 측에 파이프가 금이 가가지고 냉각수가 샌다든지 록하죠. 아니면 스팀 제너레이터 튜브에 구멍이 난다든지 이런 초기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작동이 잘 되면은 사고로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사건들이 있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 절차서에 따른 작업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작업이 있는데 사람의 실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초기 사건, 하드웨어 고장, 인적 오류. 자, 그런 세 가지 콤비네이션으로 사고가 진행될 때 이쪽 엔드 포인트에 도달할 확률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 베이전 할 때 트리 그랬죠. 그걸 확장해 놓은 겁니다.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 곱하면 요 엔드 포인트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고요. 요 엔드 포인트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파이 S는 파이 I,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트 이벤트입니다. 곱하기 FA, 곱하기 FB, 곱하기 FC, FD. 다 조건 확률이죠. 조건 확률이죠. 그래서 곱하기를 통해서 계산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S 연필 하나만 좀 아무거나. S equal I, A, B, C, D 하면 뭡니까? 초기 사건 일어나고 A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고 C가 일어나고 D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어디입니까? I, A 이거죠. B 바고요. 그 다음에 C 일어나고 D 바. 요 엔드 포인트가 되죠. 그죠? 이게 밑으로 와야 됩니다. 요 엔드 포인트가 바로 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큰 그림의 이벤트 트리가 되겠고요. 이벤트 트리의 그 구성,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 정량화 하기 전에 이그젠플이 지난번 후쿠시마 4년 전이죠. 벌써 2011년 3월 11일 날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벤트 트리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되고 1시간 있다가 약 1시간 있다가 쓰나미가 일본 동해안에 있는 4개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는 한 13m의 쓰나미가 들어오고 후쿠시마 1원전은 14m가 들어왔습니다. 오나가와 원전은
오나가와 원전은 오나가와 세호기인데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 오나가와 원전은 13m가 왔다고 그랬죠. 후쿠시마 1원전, 후쿠시마 다이이치, 후쿠시마 다이이치는 1, 2, 3호기가 어떻게 되냐니까 원래 그 높이가 원래 높이가 10m였습니다. 원래 높이가. 원래 한 30m 언덕을 깎아가지고 밑으로 한 10m 높이에다 세워놨는데 14m가 왔으니까 땅에서 이렇게 밟고 있으면 약 4m 높이의 그 물이 들어온 거죠. 침수가 됐는데요. 1, 2, 3호기가 침수가 됐고 비상발전기마저 안 됐죠. 침수가 돼가지고 이리지가 안 됐지만 오나가와 2, 3호기는 외부 전력이 있었고 또 오나가와 1원전은 외부 전력은 끊어져 있었지만 비상발전기가 작동돼가지고 안전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나가와 원전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진 지역에서 제일 가까웠어요. 제일 가까웠어요. 근데 사실은 오나가와 원전이 14.5m로 높이게 된 계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1, 2호기가 세워지고 3호기가 지어질 때 안 된다. 방파제 높이를 높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한수원 산하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중앙연구원이 대전에 있죠. 이 사람은 일본 전력회사들이 모은 크리에피라는 전력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애플이 같은 전력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다가 은퇴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근무 그러니까 그 뭡니까 환경단체죠. 환경단체에서 근무하다가 3호기 지을 때 방파제를 높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방파제를 7.5m를 15m로 높인 거예요. 원래 규제기관이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이 양반이 이제 주장해가지고 방파제를 높인 것이 발전소를 사고로부터 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분으로 지금 그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그 당시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오나가와 원전이 있는 지역이 센다이 지역인데 그 마을에 한 10만 명 정도 살았어요. 10만 명 정도 살았는데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한 850명, 10% 좀 안 되죠. 눈이 오고 추운 상황인데 전기가 다 꺼지고 전기가 다 가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오나가와 원전으로 피했습니다.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 300명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난방 짐 체육관에서 그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주민들을 대피시켜 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용성이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일어나는 과정을 이벤트 추리로 보여줄 수 있는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4개가 후쿠시마 1원전 사이트, 후쿠시마 2원전 사이트, 그 다음에 오나가와 사이트, 동경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의 원자력 메카라고 하는 도카이 사이트, 이렇게 4사이트 발전소가 원래 52개인데 일본에요. 그 중에 16개 사이트, 4사이트에 16개 원전에 지금 침수가 된 거예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결국은 그 중에서 3개가 녹았죠. 그죠? 후쿠시마 4호기는 7등급 사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3등급 사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16분의 3이 사고가 일어난 사고가 동일본 대지진의 그 3월 11일 원전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추리의 이그젠플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걸로 어떻게 원전에 응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후쿠시마 1원전은 또 더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1원전은 여기 제일 바닥에 빨간색인데 정전이 일어났고요. SPO, DC 파워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컨덴사도 작동이 안 됐습니다. 1호기는 아이솔레이션 컨덴사고, 2, 3, 4호기는 하이 프레셔 서큘레이션 쿨링 아이솔레이션 해서 HPCI라고 그러는데 1호기는 그냥 IC입니다. 아이솔레이션 컨덴사.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물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C 시스템, AC 파워, 그 다음에 감압도 안 되고 플랜트 엔드 상태가 제일 빨리 사고로 이어진 게 1호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확률 배웠으니까 베이지안 할 때 추리 간단히 그려봤죠. 그 추리 헤딩도 바꾸고 그랬는데 확률 문제를 푸는데 제일 좋은 툴이 지금 이 이벤트 추리 아날리시스입니다. 노심 손상 빈도가 얼마고, 객락 그물 파손 확률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비상 안전 주입 계통의 고장 확률이 얼마고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이벤트 추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추리가 사용되는 예를 오늘 두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디시전 추리입니다. 디시전 추리. 의사결정 수목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디시전 추리는 이벤트 추리에 새로운 노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디시전 노드입니다. 의사결정 노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예제를 보기 위해서 실제 발전소의 사고관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예방, 사고 완화, 비상대응 관리, 안전 목적 수목도 구성. 작년 10월에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중대사고 관리 계획을 문서화해서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한수원이. 그래야 운영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리 3, 4호기가 이번에 운영 허가 받고 나면 그 다음 호기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중대사고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중대사고 관리 계획 안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신뢰성공학 기반의 PSA, 그전에는 FSAR에 PSA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FSAR 하면 14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18장 미안합니다. 근데 19장에 PSA 챕터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허가 운영허가에 PSA가 강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법안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올 4월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사고 관리 계획을 다큐멘트로 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중대사고 관리라고 하면 정의가 중대사고 시에 사고 예방과 사고 완화와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는 이노베이티브 액션입니다. 사고 관리라는 게. 이노베이티브 액션이라는 게 뭐냐면 있는 리소스를 쓰는 거죠. 그죠? 기존의 EOP에는 절차서가 다 매뉴얼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노심이 녹았다. 노심이 어느 특정 시점을 초과하면 그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요. 원자로 그 운전원들이 할 액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쓰는 전략이 사고관리 전략이에요. 그래서 EOP처럼 사고관리 절차서를 지금 이제 구비해야 됩니다. 이제 강제예요. 그전에는 알아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자발적으로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운영허가 발전소를 돌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사고 관리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방은 클레딩을 보존하는 거. 클레딩의 피복관 온도가 1200도를 넘으면 안 돼요. 화씨로. 섭씨로. 1200도 C. 그러면 방사능 물질을 클레딩에다가 쌀 수만 있으면 사고 예방이에요. 근데 TMI에서도 녹았고, 체르노빌에서 물론 녹았고, 후쿠시마에서도 지금 많이 녹아 있죠. 아직 뚜껑 안 열어봤지만.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경락 근무를 보존하면 돼요. 경락 근무를. 그래서 경락 근무를 보존하면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안 나가죠. 그래서 사고 관리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클레딩을 보존한다. 두 번째는 컨테인먼트를 보존한다. 컨테인먼트 기능을 보존한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하고 TMI 차이점은 뭐냐 하니까 체르노빌은 컨테인먼트가 없어요. 그냥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바로 나왔고 79년도 TMI 사고는 컨테인먼트가 온전히 유지해가지고
노심이 3분의 1이나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안 나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TMI는. 지금도 TMI 4호기는 잘 돌고 있어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뭐 50년 정도 사용했어요. 잘 사용이 되고 있고, 아무런 피해를 안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락 금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우리나라 같이 한 사이트에 10개가 있어도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컨테인먼트만 잘 보존하면 피해가 없죠. 그죠? 퍼블릭이 피해가 없죠. 그래서 그게 사고 관리입니다. 그 계획을 규제기관에 제출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고 관리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고 예방, 두 번째는 사고 완화. 그죠? 피해를 줄이자는 거죠. 제일 핵심은 뭡니까? 컨테인먼트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 대응 관련해 있는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보면 리액터를 보존하는 겁니다. 리액터 속에 있는 뭡니까? 해결료를 원자로 용기 속에, 리액터 속에 보존하는 전략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2차 측에 물 주입하는 거, 그 다음에 1차 측에 물 주입하는 거, 제어봉 붕상수 주입, 이게 스크램이 안 되면, 그죠? 셧다운이 안 되면, 보론만 갖고도 셧다운 됩니다. 컨트롤로드가 안 떨어져도, 보론이 여러분들 빨리 할 때 쓰는 하이타이 같아요, 하이타이. 하이타이 같은 거를 잔뜩 집어넣어주면 중성자를 잡아먹어서 핵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발전소는 2개 이상의 제어 도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이 A 트레인이 안 되면 B 트레인 돼야 되고, 컨트롤러드가 안 되면 붕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어봉 삽입 수단 여기 있는데, 오늘 이그젠플로 된 것은 원자로 공동 침수가 되겠습니다. 운영허가가 지금 나와도 시운전하는데 6개월이 걸리니까 9월까지는 이제 힘듭니다. 근데 9월까지 우리 신고리 3사가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조건에 UAE의 똑같은 바카라 원전이 APR 1400 신고리 3사하고 똑같은 혹입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내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전력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루에 내는 페널티가 수억입니다, 수억. 인허가가 늦어지면 인해가지고. 근데 우리 신고리 3사나 그 다음에 UAE에 있는 바카라 원전이나 다 캐비티에 물을 집어넣는 전략이 들어있어요. 혹시 해결료가 녹아도 리액터 바깥에 물을 넣어줘가지고 안에 몰티드 코륨, 해결료가 슬럼핑이 돼가지고 이렇게 센 물이 있어도 바깥에서 쿨링을 해서 뱃셀을 보존하는 전략이죠. 그게 압력 용기 파손 방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했던 두 번째가 사고관리 전략은 컨테인먼트를 보존하는 전략입니다. 컨테인먼트 보존하는 전략인, 여기도 아주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죠. 스프레이, 온도 제어를 통해서 압력을 낮추어서 경락근무를 보존하는 온도 제어 전략이 좋은데, 살수 계통, 우리 APR 1400은 백값 살수 계통이 있는데요. 이런 전략 외에도 수소를 제거하는 수소 제거기, 수소 재결합기나 또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수소를 소모시킬 수 있는 파라는 설비를, 그래서 이때는 벤팅, 필터드 벤팅, 우리 지금 월성 1호기 달았죠. 경락근물 감압을 해가지고 소량의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는 대신에 경락근물을 온전히 보존하는 전략입니다. 그냥 계속 온도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서 경락근물이 붕괴가 되면, 새거나 럽처가 일어나면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죠. 그걸 막기 위해서 조금씩 흘려가지고 경락근물을 유지하는 전략이 경락근물 감압 스트래티지가 됩니다.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오늘 배우는 이벤츄리 애널리시스의 이그젬플로 캐비티에 물을 집어넣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캐비티에 물 집어넣는 전략. 캐비티에 물 집어넣는 전략이 지금 이그젬플 원전 신고리 3사 신고리 3사가 아마 4월이나 5월 중에는 허가가 날 걸로 보입니다. 날 걸로 보이는데 거기 세계 최초로 캐비티에 물 집어넣는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그 설비가 발전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계 최초예요. 근데 그 전략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단점이 있습니다. 원전 공동 충수 전략은 경납 용기, 압력 용기 외벽을 냉각시킴으로써 파손을 방지하는 전략인데 APR 1400 원전 설계에 반영되어 중대사고 대처 설비로 이렇게 허용성이 검증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가이드 튜브의 용접 부분의 그 결함 때문에 과연 견딜까? 예, 보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집어넣다 보면 전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 PSA라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몇 큐리가 바깥으로 나오느냐 경락 건물로 분석하는 몇 큐리의 방사능 물질이 퍼블릭 속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레벨 1, 레벨 2, 레벨 3인데 리스크는 시그마 P C D. 그래서 P는 단위가 번, 퍼, 이어 이렇게 되고요. C는 단위가 몇 번에 일어나고 몇 큐리냐. D는 1큐리가 페이탈리티 이렇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L은 시나리오입니다. SBO 하면은 1년에 몇 번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죠? 이 사고가. 그래서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SBO로 해결료가 녹았습니다. 그때 몇 큐리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R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네. 리스크의 트리플릿이 뭐라고 했냐니까 시나리오하고 발생 확률하고 칸시퀀스라고 그랬죠. 얼마나 죽느냐 하는 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 요소를 수식화한 게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CD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연음 약분되고 이벤트 약분되고 CC 약분되니까 1년에 몇 명 죽느냐 하는 게 됩니다. 리스크 단위가 리스크 단위가 페이탈리티 per year. 그래서 비행기의 리스크하고 자동차의 리스크하고 비교할 수가 있죠. 원자력 리스크를. 자, 그래서 이 레벨 2라고 하는 것은 요 두 번째 겁니다. 요걸 계산하는 게 레벨 2입니다. 요걸 레벨 1이고요. 몇 번 일어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CDF하고 러프고 여기서 몇 큐리 나오느냐 하는 게 이게 소스텀.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게 이오드하고 세슘이죠. 그죠? 여기에 이제 조기 사망자 수, 데미지입니다. 컨시퀀스. 이게 얼리 페탈리티, 레이턴트 캔서 페탈리티, 암으로 사망한 거, 조기 사망자 수는 후쿠시마 경우에 없었죠. 후기 암 사망은 이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레벨 2는 여기 이 부분 두 번째 단계를 계산하는 게 레벨 2 PSA인데, 여기 CT, DT 기반으로 구합니다. 자, 이거 설명할 때는 C하고 D가 붙었는데 C는 컨테인먼트 C고 D는 Decomposed D입니다. 뒤에 있는 ET는 아까 서론에서 설명했던 이벤츄리 약자입니다. 이벤츄리인데 무슨 이벤츄리냐니까 컨테인먼트 이벤츄리고, 이거는 헤딩을 더 세분화한 Decomposed 이벤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 집어넣으면 무조건 좋죠. 쿨링을 시키니까. 근데 무조건이 아니고 좋기는 좋은데 전기 폭발 스팀 익스플로전 때문에 항상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시나리오에는 캐비티에 물 집어넣는 게 좋고 어떤 시나리오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때 전기가 7일 만에 복구됐습니다. 복구됐을 때 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됐죠. 전기가 있으니까. 그때 물 집어넣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지금 해결료가 녹아서 벌겋게 센 물이 돼 있는데 물을 집어넣으면 전기 폭발 일어나니까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무슨 말이냐, 하여튼 시켜야 되니까 물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최종 결론은 물을 조금씩 전기 폭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물을 집어넣는 걸로 해서 물 양을 늘리면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8일째. 자,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것만 보면은 이벤츄리예요. 그죠? 이것만 보면 이벤츄리인데 디시전 노드가 들어 있습니다. 디시전 노드. 자, 물을 집어넣을까 말까 하는 거야. Do nothing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야. 캐비티에 물을 집어넣지 않으면 기존의 레벨 2 PSA 결과가 되는 거고요. 물을 집어넣으면 이제 물을 집어넣는다고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죠. 리액터에 충분한 높이까지 물이 도달해야 되는데 물이 그렇지 충분한 높이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실패죠. 플러딩이. 자, 성공했을 때 뱃셀이 보존될 수가 있지만 뱃셀이 실패되면 전기 폭발 가능성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툴이 디시전 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그 모델이고요. 실제 모델은 다음과 같이 복잡해지죠. 복잡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여기 지금 코어가 언커버리 됐다. 코어에 다시 말하면 해결료를 뜯고 있는 물이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다 하면은 해결료가 곧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녹습니다. 하기 때문에 캐비티에 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존 이게 신거리 3, 4옥입니다. 신거리 3, 4옥이 1, 2, 3, 4, 5 이렇게 이걸 확장해 보면 추리가 복잡해지겠죠.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추리를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로 충수 계통 캐비티 플러딩 시스템이 충분히 원자로 용기 하부 헤드까지 냉각수를 충분히 충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헤딩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헤딩 있죠. 보입니까? 이게 1번 헤딩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번. 그 다음에 13번. 헤딩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 1번 헤딩이 바로 충분히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거고요. 2번은 여기 들어가 있던 그 데이터는 마르치, 스크답, 멜코 이런 코드를 쓰게 되는데 여기 밑에 뭐가 깨졌네.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를 하여튼 그 정량적으로 확률 이론을 써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자로 용기 내 직접 주입 시스템이 작동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심 손상 이후에 4분의 1 이상의 안전주입 펌프를 이용하여 원자로 용기 내부로 냉각수 주입해야 되고 안에도 시키고 바깥에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로 용기 내에서 사고 진행을 종결시키고 이미 노심이 손상된 상태에서 원자로 용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용기 내 주입이 가능해야 되고요. 안전주입 펌프는 1차측 압력이 높을 경우에 못 집어넣죠. 그래서 이 보면 사고 후 내부로 냉각수 주입이 주입되는 경우에 손상된 노심의 냉각 가능성은 매우 낮다. 원자로 용기 내 후기 주입은 노심 용융물 냉각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초반 효과를 고려하여 초반에 들어가야 돼, 내부로. 자, 전기 세관 파열, 스팀 제너레이터 튜브 럽처인데, 이게 바깥에서 쿨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쪽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열 전달이 레디에이션 히트 트랜스퍼가 도미넌트한데 전기 발생기 쪽이 약해져서 전기 세관 파열이 일어나면 이쪽은 바로 퍼블릭으로 방사능 물질이 바로 나가죠. 그 다음에 SBO의 경우에 AC 파워가 복구가 되면은 이제 사고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계속 진행되죠. 그래서 리커버리 액션이 들어가고요.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압력,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압력이 높으냐 낮으냐, 하이로에 따라서 하이는 1200 psi, 1200 psi보다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벤트가 전개가 달라지죠. 그래서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압력하고 그 다음에 압력의 온기 파손 압력이에요. 파손될 건지 안 될 건지. 물이 들어간다고 반드시 압력 용기가 보존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확률 값들이고요. 전기 폭발 발생 확률, 그 다음에 노심 분출 비용, 코어 프랙션 이젝트 양이 미디움, 라지, 스몰 할 때 이 값들이 1150 값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early containment failure, 그 다음에 후기 late containment failure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캐비티 플리딩을 할 때는 조기 경락 건물 파손 확률이 10만 분의 1이고 후기 경락 건물 파손 확률이 100만 분의 1이 되겠습니다. 100만 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캐비티 플리딩을 안 하면 오히려 레이트 컨텐트 페일리어 확률은 더 줄죠. 줄고 스팀 제너레이터 튜브 럽처도 아무것도 안 할 경우가 이제 높고요. 물을 집어넣어주면 스팀 튜브 럽처의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쏘면 별 의미가 없고요. 조기 경락 건물이라고 하면 베셀이 망가지는 시점에서 경락 건물이 망가지는 게 early containment failure고, 레이트는 베셀 망가지는 시점보다 한참 지나가지고 컨테인먼트가 망가지는 빈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프리퀀시죠. 프리퀀시. 어디 갔나? 이게 프리퀀시입니다. 1년에 몇 번 일어나느냐 하는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저를 보면 물 집어넣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컨시퀀스 분석은 맥스2 코드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소스텀 가지고 이렇게 17개 소스텀 카테고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아까 적었던 그 사고 위험도 평가입니다. 캐비티 플리딩 했을 때 2 곱하기 12-2성, 그죠? 0.02가 되고요.
플러딩을 안 하면 0.07. 그죠? 바운더리 근처에서 한 주민이 받는 피폭량이 되겠습니다. 제한구역 경계 주민 피폭 설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작업, 일반인이 받는 그 기준 허용치가 1mSv/고 작업자가 12mSv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 사고가 났을 때 받는, 지금 그 피폭량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번, 15번의 경우 다 합치면은 이제 커지겠죠. 근데 14, 15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14, 15가 무슨 시나리오입니까? 지금 전기 발생기 사고나 아이솔레이션 로커가 안 일어나고 일반적인 레이트 컨테인먼트 페일리어 경우에 리크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컨테인먼트 스프레이가 안 되고 캐비티 컨디션에 물이 있을 때 물이 없을 때 물이 있을 때 물이 없을 때를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죠. 차이가 몇 배입니까? 한 3배 정도 되죠. 3배 정도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캐비티 플러딩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디시전 트리의 이그젠플이고요. 여기 질문 있습니까?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디시전 트리 이그젠플이니까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그젠플은 ASP가 되겠습니다. ASP. 브리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불시 정지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다운되면은 뭐가 발전소를 다운시켰는지 궁금하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고장, 하나는 작업자의 실수, 세 번째는 전기 부품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기계 부품, 무슨 뭐 밸브가 고장났다든지 하는 기계적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그 스위치나 릴레이 같은 게 전기 부품이 고장나서 발전소가 트립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 실수예요. 작업자가 오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NRC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노심 손상 빈도나 러프가 이게 왼쪽이 CDF고요. 오른쪽이 러프입니다. 평상시에 비교해 가지고 지금 사람 실수로 발전소가 죽었어요. 그 사람 실수로 생기는 노심 손상 빈도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리스크가 증가하는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화이트 리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증가되는 양이 아주 미미하게 증가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옐로우 빨간색으로 가면 내가 실수하면은 발전소가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벌금을 매깁니다. NRC가. 그럼 여기 보면 화이트, 옐로우, 레드가 있고요. 이거는 화이트, 옐로우, 그린. 이거는 마이너 콘선. 그린은 괜찮아요. 그 시그니피컨스 레벨 4 괜찮은데 1, 2, 3는 이렇게 그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한순위. 그전에는 벌금 부과가 그냥 규제위원회에서 임의로 했는데 이제 뭘 잘못했을 때 일어난다고 1로 놓는 거예요. 1로 놓으면 그 컨디셔널 CDF가 계산되겠죠. 원래 값을 뭐 1000분의 1이다 하는 값을 1000분의 1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값하고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값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를 델타 CDF라고 합니다. Increase in CDF. 그 값 가지고 벌금을 부과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요 모델에도 이벤트 추리 모델이 들어가 있다. 그죠? 첫 번째 한 거는 뭐였습니까? 사고관리 전략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죠?
물 집어넣는 게 얼마나 도움될까 하는 것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적용이었고요. 디시전 트리로. 이번에는 발전소가 그 어떤 불시 정지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얼마나 발전소에 데미지를 줄까 하는 것을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로 분석하게 됩니다. 자, ASP 약자는 Accident Sequence Precursor 약자고요. Safety Significance를 정량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발전소 운영 중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운영 발생하는 게 퀸스에서 니드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보여드린 STP, 미국의 NRC STP하고 같은 건데 니드는 운영 사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고 있고 ASP 프로그램이 정착되지 않아서 운영 사건에 대한 안전 심각도를 평가하기 힘든 실정이지만 일부 기관에서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량적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벤트를 무슨 불시정지가 일어나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사고다, 어느 정도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ASP 분석 방법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건을 선정하고 해당 사건을 분석해야 될 건지를 검토한 다음에 프리커스인지 아닌지를 선정합니다. 프리커스인지 아닌지는 100만 분의 1이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100만 분의 1보다 크면은 프리커스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프리커스가 아닙니다. 프리커스 부적절한 노심 냉각 또는 노심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운영 사건. 그래서 프리커스를 PSA 모델에 매핑해가지고 초기 사건 분석, 성공 기준 분석, 공통 원인 고장, 인간 신뢰도 분석, 기기 신뢰도 분석, 이게 우리가 신뢰성공학에서 배우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다음 시간부터 여기 PSA 모델에 나오는 공통 원인 고장, 인간 신뢰도, 기기 신뢰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이런 것들을 매핑해가지고 정량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사건 프리커스, 개통 및 기기 고장 프리커스를 수행하게 되는데 CCDP가 Conditional Core Damage Probability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100만 분의 1보다 크면은 프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벌금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발전소의 그 어떤 리스크 인폼드 레귤레이션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루이스 커미티가 운영하는 리스크를 PSA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루이스 커미티는 최초 PSA 보고서의 독립 검토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룹인데 현재는 ORNL 내에서 AS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리커스 선정 결과는 문서화된 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ASP 분석 현황 보고서는 매년 작성 후에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분석 보고서는 프리커스 to potential severe core damage accident. 그래서 19,400건의 라이센스 이벤트 리포트를 검토해가지고 오심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169개의 사건을 식별했고요. 이 중에 52건이 프리커스로 선정이 된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10건에 대해서 풀파워 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에 12월 20날 일어난 그 운영 사건하고 그 다음에 1999년 1월 달에 한울, 이게 울진이죠. 저어봉 제어카드 고장에 의한 원자로 정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10건 중에서 지금 12월 20일 날 일어난 거하고 또 정지 제어봉 구동장치 코일 열화에 의한 원자로 정지, 그 다음에 전기 비안전 모선의 단자 소선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하고 복수기 개통, 저봉 제어카드 고장에 일어나는 원자로 정지 개통의 그 운영 사건이 프리크스가 된다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의 기준을 사용해 보니까 CCDP가 100만 분의 1보다 크죠. 이 5개는. 그래서 이런 SAREX 코드를 이용해서 정량화를 했고요. 정량화를 했고, 그 다음에 정지 저출력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팔로버디 거 보면은 애국 거 2004년도 6월 달에 팔로버디에서 230kV 송전선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로스 오브 옵사이드 파워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니까 하나는 SBO는 2 곱하기 10-5성이고 로스 오브 옵사이드 파워는 100만 분의 8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3.9 곱하기 10-5성이 돼가지고 이게 프리크스가 된 사고 경위가 되겠습니다. 미니멀 크셋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애국 사례가 되겠고요. ASP 분석의 그 분석 대상 운영 사건은 안전정지에 필요한 개통 또는 다중계열 성능 저하 또는 정지개통, 보조개통 고장, 노심 손상을 유발하는 사고, 또 주급수 상실 사고를 유발하는 사건, 발주도 설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건, 이런 운영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프리크스로 선정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수학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초기 사건 곱하기 지금 여기 보면 시나리오 3번이 아까 말한 요 확률 곱하면 되죠. 그 초기 사건 FI 곱하기 그 다음에 FPA 여기 되네. S03이면 요건데 F05 PA 이게 밑에가 실패입니다. 실패고 이거는 성공이니까. 그래서 F6 F5, F3이 각각 계산되죠. 그래서 3번, 5번, 6번을 합친 것이 이렇게 계산되는데 람다 i가 1로 가정하는 1로 일어난다 하고 가정하면 그게 컨디셔널 CDP를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사건에 대한 프리커스인 경우는 CCDP가 PCDA-PCD가 되겠습니다. 상대 사건과 관련된 프리커스인 경우에, 초기 사건 관련된 프리커스인 경우, 상대 사건과 관련된 프리커스인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초기 사건은 1을 넣으면 되고요. 상대 사건인 경우는 이 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 놈이 그 CCDP를 계산하는 식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준 게 오늘 배우는 이벤츄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이그젬플을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게 불시정지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가, 발전소에 그걸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 이게 ASP고요.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이노베이티브한 액션을 쓰게 되는데 그 이노베이티브한 액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 쓰는 툴은 디시전 툴이라고 그랬죠. 싱글 디시전뿐만 아니고
멀티플 디시전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디시전 추리가. 자, 오늘 그래서 3장에 이벤트 추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폴트 추리, 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 이벤트 추리하고 폴트 추리를 콤비네이션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벤트 추리를 봤고요. 다음 시간, 수요일 날에는 폴트 추리의 구성, 그 다음에 폴트 추리의 미니멀 컷셋 구하는 방법, 폴트 추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 추리 애널리시스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자, 많은 양을 소화했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집에 가서 천천히 보고요. 질문이 없으면 빨리 끝내라는 뜻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